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4분입니다 저는 어제 촬영을 한번 했죠. 어제 일찍 들어와서 아침에 물건만 내리고 일찍 들어와서 어제 미디어북을 한 차례 하고, 오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스포츠센터에 가가지고 실컷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항까지 갔어요. 삼성생명 제휴로 하는, 삼성생명 보험이 들고 있는데 제휴하는 그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수영도 즐기고 헬스도 하고 한 몇 시간 그렇게 놀다가 집에 와서 장도 보고 이제 연어를 연어를 사다가 연어하고 복숭아하고 뭐 이렇게 피자, 냉동 피자랑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 팥빙수 해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고 야구 보면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밤에 그냥 꼬꾸라져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누워서 운동을 좀 하고, 어저께 헬스장 가서 제 몸을 보니 참 운동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워서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오늘 또 더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집에서 안 나가고, 지금 계획은 안 나가고 책 읽고, 오후에는 저 런닝머신을 좀 타면서 영화도 보고, 어제 헬스장에서 영화 봤어요. 84제곱미터라고 영화 봤는데 나름 재밌었습니다. 강하늘 씨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하늘 씨 연기에 흠뻑 빠진 시간이었어요. 예.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그렇게 보낸 시간이고, 오후에는 뭐 이제 야구, 요즘 LG 트윈스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야구 보면서 필사를 좀 하고, 저녁 때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그래서 기분이 좀 편안합니다. 지금 기분이 이제 8월 2일이니까 달력도 좀 넘겨야 되겠는데, 이번 달에는 광복절이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광복절이라 연휴를 또 다다음 주겠네요. 다다음 주 광복절에는 또 좀 연휴를 즐기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8월달, 7월달 이제 결산을 해야죠. 7월달 결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월달 공부 35회, 일 21번, 참선이 좀 적게 했네요. 5번.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운동 19번. 운동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예, 운동은 수영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하면서 운동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 강의 9번, 이런 식으로 영화나 강의 이런 건, 이 같은 경우는 카운터를 세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좀 더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합의 89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월달하고. 그래서 저렇게 보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7월달도.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8월달 됐으니까 어제 8월달에 스타트를 가뿐하게 잘 끊었고요. 8월달에도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날씨 덥지만 일도 좀 해야 되고, 요번 달 정도에 매출을 올리면 선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요번 달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필로그, 어제에 이어서 에필로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병의 모든 것.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벽돌책이에요. 무려 본문하고 부록까지만 합쳐서 656조. 후주가 또 좀 길고요. 좋은 책들은 보면 이렇게 후주가 길더라고요. 조현병의 모든 것, 이플로토리지음, 정지인 옮김, 권준수 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판사가 이게 주판사 이름이 뭐지? 잠깐만요. 심심, 도서출판 푸른숲의 인문 심리 전문 브랜드입니다. 알면 알수록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다룬 책을 펴냅니다. 심심, 이게 심심이라는 표시인가봐요. 심심, 한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책은 35년간 연구와 사례를 축적한 조현병 바이블. 책을 왜 샀냐면 가격도 비싸요. 무려 35,000원인데 왜 샀냐면 쿠폰이 알라딘에서 요즘에 장사가 안 되는지 쿠폰을 무려 5,000원 넘게 쌌어요. 그래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쿠폰으로는 새 책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쿠폰으로 샀는데, 일단은 쿠폰으로 새 책을 사려면 헌책과의 가격이 크지 않은 그런 책들을 고르거든요. 이 책이 그런 책이었고,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좋고, 조현병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여동생인가 하는 사람이 조현병이랍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관찰하면서 써온 책입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연구자, 스탠리 의학연구소의 부소장이자 치료옹호센터의 창립자이다. 이 조현병이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질병인데요. 조현병으로 어떤 범죄에 관련된 병으로. 근데 알고 보면 대단히 흔한 질병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인구 중에 1% 정도가 조현병이랍니다. 아주 흔하죠. 근데 그럴 것도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제 가보면 100명 정도 있다 치면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이 조현병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삶에
일부분, 아주 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쳐가는 부분이겠지만 어찌됐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 저도 조현병일 수 있고요. 정확한 진단은 제가 제 스스로 조현병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평가가 일단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어제에 이어서 에필로그, 갈세에 관한 에필로그, 어제 낙태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좋았습니다. 어제. 오늘은 게임의 법칙 16장 게임의 법칙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입니다. 16장 게임의 법칙. 도덕적으로 옳은 모든 것은 다음의 4가지 근원에서 비롯된다. 첫째, 그것은 진리를 충실히 인식하고 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즉 지혜와 예지를 포함하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둘째, 그것은 조직 사회를 보호하는 데서, 즉 정의와 선행에서 비롯된다. 조직 사회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부여받는 동시에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셋째, 굽힐 줄 모르는 정신의 숭고함과 위대함에서, 즉 용기에서 비롯된다. 넷째, 이치와 중용을 잃지 않는 말과 행동에서, 즉 관용, 절제, 중용을 수반하는 인내심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또한 절제와 극기의 원천이다. 키케로의 의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5년에서 44년. 키케로는 로마의 사상가죠. 굉장히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74쪽.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이번 장 길진 않는데 빨리 읽겠습니다. 이번 장 빨리 읽고 이제 이 에필로그도 끝내야죠.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인 1939년의 멋진 하루였고 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날이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뉴욕 세계 박람회를 구경했다. 감탄과 흥분으로 하루가 지나자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었다. 날은 어두웠고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두 귀를 잡고 튼튼한 어깨 위에 걸터 앉은 나는 박람회의 마지막 모습을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셨나봐요. 박람회의 상징물인 거대한 트라이론과 페리스피어 조형물이 푸른 파스텔 색조의 조명 속에 아른거렸다. 부모님과 나는 미래관을 빠져나와 지하철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소지품을 정리하기 위해 잠깐 멈춰섰을 때 아버지는 상자에 줄을 연결해 목에 매단 작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연필을 팔고 있었다. 아버지는 점심 식사를 담아왔던 구깃한 종이백에 손을 집어넣어 사과를 꺼내더니 그 아저씨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나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당시 사과를 싫어했던 내가 점심때도 저녁때도 팽개쳤던 사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과를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사과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방금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아저씨에게 주고 말았다. 더구나 그 아저씨는 울고 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노려보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더없이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실망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나를 번쩍 들어올려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저 아저씨는 가난하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단다. 우리는 충분히 먹었으니까 사과 하나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나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울음을 참고 반짝이는 눈으로 다시 한번 미래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들었다.
훌륭한 아버지께서 훌륭하신 분을 키우셨군요. 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도덕률은 문명이 형성되기 이전인 수렵 채집의 시대에도 우리 곁에 있었다.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사회가 다양한 만큼 도덕률도 다양하다. 수많은 문화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몇몇 사회에서는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나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낸다. 대개의 경우 그는 이 법칙이 신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법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를 들자면 인도의 아쇼카 법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 법전, 아테네의 솔론 법정 등이 있다. 이 법전들은 한때 강대한 문명을 쥐고 흔들었으나 지금은 거의 폐물이 되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잘못 판단하여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은 한 시대나 문화에서의 경험이 다른 곳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비록 시험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이 문제에 과학적으로 즉 실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는 국가 간의 중요한 관계에서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적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을 이용해야 하는가? 친구가 상처를 주거나 적이 도움을 주었을 때 보복이나 보답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관계를 중시하여 한 번은 모른 척하고 말 것인가?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호혜주의입니다. 호혜주의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선 생략하겠는데요. 요즘엔 제가 좀 그 호혜주의의 원칙을 좀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 경상북도에 지금 경주에 살고 있는데 이 주변의 경주 사람들에 대해서, 경북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문제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만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냉담하게 삽니다. 요 주변에 뭐 일이 있든 뭘 하든 간에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냉담하게 살아갑니다. 되도록이면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처제가 당신의 냉담한 반응을 무시하고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 세계가 동의한 4년간의 자발적인 중단 약속을 어기고 중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우리도 해야 하는가? 자선단체에는 기부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 세르비아 병사들이 보스니아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강간한다면 보스니아 병사들도 세르비아 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강간해야 하는가? 수백 년 동안 억압 통치를 펼쳤던 민족주의당의 당수 드 클레르크가 아프리카 민족의회에게 화해를 제의했다면 넬슨 만델라와 아프리카 민족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보복을 해야 했을까? 직장 동료가 사장 앞에서 당신을 우습게 만들었다면 당신도 똑같이 복수를 해야 하는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만약 석유회사가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거나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을 후원한다면 우리는 그 회사의 환경오염 행위를 무시해야 하는가? 연로한 친척들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공손함을 보여야 하는가?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써도 괜찮은가? 좀 더 큰 속임수나 사기는 어떤가? 우리는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느껴지는 생각이, 참 세상이 말 그대로 세계화가 됐구나. 저 미국에 있는 이 칼세이건이나 한국에 있는 저나 비슷한 요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를 따질 뿐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한다. 즉 우리가 결정한 결과로 이 사회가 더 행복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윤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런 행동의 원칙은 존경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한다. 인간의 행동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했을 때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부르든 실용적이라고 부르든 현실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보편적인 행동 규칙은 없을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부분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한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거나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다. 우리들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실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그럼으로써 정의감을 자극할 수 있거나 반성을 통해 선한 사람이 되게끔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한다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병든 부모나 어린 자식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식들을 거칠게 다루고 때로는 불만스럽게 만드는 이유도 당장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민족과 국가도 제각각이다. 그 복잡한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바로 지혜를 통하는 길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했을 때 윤리적인 것이든 실용적인 것이든 현실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보편적인 행동 규칙은 과연 없을까? 혹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옳다고 느끼는 것에 따라 행동해야 할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옳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예. 옳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 옳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좀 역시 불자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 불교의 교리를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옳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그 외에 이제 과학의 사고방식이 현대과학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저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증명된 거, 근거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서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행동 기준은 나사렛의 예수가 가르친 이른바 황금률이다. 또 나오네요. 황금률.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칙은 1세기에 쓰여진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 제가 아주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제가 섹스를 대접받고 싶으면 그럼 남에게 제가 섹스를 해야 합니까? 무조건 대접받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봅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누구도 따르지 않는 법칙이다. 기원전 5세기에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황금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선은 무엇으로 갚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실 부자를 부러워하는 가난한 여자가 가진 것을 모두 부자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고통을 즐기는 마조시스트가 선을 베푼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고통을 가해야 할까? 황금률은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는 법칙이다. 우리는 정말로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도 치라고 내밀 수 있겠는가? 무자비한 적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왼쪽 뺨에 더 큰 고통을 안길 것이다. 훌륭합니다. 네, 역시 칼세이건 선생님은 높은 수준의 정신,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술을 뛰어넘습니다. 예술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성경을 뛰어넘습니다. 네. 이미 우리 현대 사회의 상식은 성경을 뛰어넘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깨달아야 해요. 그것에서 이제 인류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많은 가르침,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네. 자, 은의 법칙은 다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행위를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거죠, 이거예요. 이것은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는 법칙으로서 예수보다 한 세대 전에 율법학자 실레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재밌는 점입니다. 유대교, 토라, 탈무드 이런 데에서 이미 있어요. 황금률을 뛰어넘는 이런 정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이 무식한 황금률을 내면화했죠. 비극인 거예요. 비극. 예. 20세기에 가장 본받을 만한 은의 법칙의 모범은 모한다스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이다. 그들은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고 불평이나 복종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들이 제창한 것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기꺼이 체포되어 부당한 법에 맞서는 자들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운동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압제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었다. 이제 이거는 자 봅시다. 체크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말 자체도 웃겨요. 황금률은 무슨 황금률입니까? 개똥률이라고 해야죠. 개똥률. 똥률. 그냥 똥률이라고 합시다. 자, 사실
부자를 부러워하는 가난한 여자가 가진 것을 모두 부자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고통을 즐기는 마조시스트가 선을 베푼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고통을 가해야 할까? 황금률은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는 법칙이다. 우리는 정말로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도 치라고 내밀 수 있겠는가? 무자비한 적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왼쪽 뺨에 더 큰 고통을 안길 것이다. 은혜의 법칙은 다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행위를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법칙으로서 예수보다 한 세대 전에 율법학자 힐렐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 자체가. 킹 목사는 간디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간디를 역사상 처음으로 황금률 또는 은의 법칙을 사회 변혁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한 인물로 보았다.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를 분명히 설명한 바 있다. 나는 비폭력 운동을 아내에게서 배웠다. 내가 그녀에게 내 뜻을 강요할 때 그녀는 나의 강요에 확고히 저항하는 한편 순종적인 태도로 묵묵히 고통을 견디곤 했다. 결국 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그녀의 지배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우쳤다. 맞습니다. 황금률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황금률을 베품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게 숨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은 금세기에 갈목할 만한 정치적 변혁을 일궈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사슬을 풀어 인도를 해방시켰고 세계 도처에서 식민 지배의 종결을 자극했고 흑인들에게 인권을 제공했다. 물론 여기에는 간디와 킹 목사가 거부했던 폭력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투쟁했던 사람들의 공헌도 무시할 수 없다. 아프리카 민족의회는 간디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자 비폭력, 비협조 운동만으로는 백인들의 민족주의당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 결과 넬슨 만델라와 그의 동지들은 1961년 아프리카 민족의회의 군사지부인 민족의 창을 결성했다. 백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무력뿐이라는 완전히 비간디적인 근거에서였다. 심지어 간디 자신도 추악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비폭력의 원칙과 절충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생활 철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내가 믿는 철학에 따라 행동할 자격이 있을 뿐이다.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진실하고 완전히 비폭력적이기를 갈망하면서 열심히 투쟁하는 가엾은 영혼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 적이 없다. 결국 공자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대답했다. 남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이거는 이 전 단계가 그러니까 생략된 겁니다. 우선 선으로서 살아가되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악으로 대하면 그때 악으로 행동하라. 그 이외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응징함으로써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받아들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고해주의입니다. 네, 고해주의를 다 설명해 버렸네요. 이것은 동의 법칙이라 할 만하다. 금은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동의 법칙이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도복 원리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보다 원리가 합쳐진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그리고 침팬지의 실제 행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준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조약에서 적이 평화로 기울어지면 그대 또한 평화로 기울어질지니 라는 코란의 구절을 인용했다. 우리는 누구의 자비도 구할 필요 없이 상대가 친절하면 그만큼 보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응징을가하는 일종의 인과응보 체제를 이루어 살고 있다. 우리는 호락호락한 바보도 아니며 그렇다고 용서를 모르는 냉혈한도 아니다. 이 정도라면 그럴듯한 법칙으로 들린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정의라 할 수 있을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호혜주의에서는 그 악을 단순히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반응인 겁니다. 원상태로. 네. 그러므로 악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보다 저급하고 비열한,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보통 실제 생활에 접어들면 정말 악에 바칠 때도 있고요. 관계가 맺어질수록, 아니면 멍청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보다 저급하고 비열한 행동 양식을 철의 법칙이라고 해보자. 남들이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이건 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예. 이것은 때로 황금을 쥔 자가 법칙을 만든다는 법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황금률을 빗댄 표현인 동시에 황금률에 대한 경면적인 의미도 담겨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이것은 은밀한 금원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강자들은 아주 당연한 교훈으로 삼고 있다. 그렇죠. 이건 강자들의 행동 원칙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보편적인 행동 원칙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법칙이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칙을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들 역시 인간 행동을 잘 설명하는 법칙이다. 첫 번째는 이렇다. 윗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아랫사람은 짓밟아라. 이것은 폭력배들의 금원이며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 사회의 규칙이다. 예, 근데 마키아벨리즘하고 매우 닮아있죠. 네. 동시에 강자에게는 진정한 황금률이고 약자에게는 철의 법칙이다. 금과 철의 합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칙의 이중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이것을 주석의 법칙이라고 부르자. 또 다른 일반적인 법칙은 이렇다. 가까운 일가 친척들에게는 모든 우선권을 주고 남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진화론에서는 이 혈연 중심의 법칙을 가리켜 혈연 선택이라고 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혈연 선택. 진화론의 자연 선택에 빗대어 풍자한 말이라고 합니다. 동의 법칙은 실용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피해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점이다. 누가 폭력을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상대방을 증오할 이유는 항상 존재한다. 에이지 머스트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화는 어렵고 폭력은 쉽다. 거의 모든 사람이 피해 복수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단 한 번의 사소한 보복 행위가 피해 악순환을 다시 부른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시체 앞에서 미망이는 흐느끼고 아이들은 슬퍼한다. 노인들은 학대받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성은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복수를 부르짖는다. 극단주의자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의존한다. 그렇죠.
그들은 이해와 사랑에 호소하는 우리 모두를 적으로 삼은 은밀한 동맹군이다. 소수의 극렬분자가 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잔인한 전쟁으로 내몬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피해 복수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단 한 번의 사소한 보복 행위가 피해 악순환을 다시 부른다.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이번 내란 사태입니다. 우리는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 잔악한 의도를 가진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질서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단죄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얼마든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모두가 결국에 중국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납득할 만한 결과, 그리고 이 사태 정리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차분히 지켜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1938년 뮌헨에서 체결된 아돌프 히틀러와의 협정에 현혹된 경험 때문에 수많은 서구인들이 현재까지도 진정한 협조와 유화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줄 표시가 있습니다. 뮌헨 협정 1938년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간에 체결된 나치스에 대한 타협적 조약. 우리는 각각의 행동과 방법을 나름대로의 장단점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적은 무조건 악하며 적이 양보하는 것은 사악함을 숨기기 위한 술수이며 적은 폭력만을 생각한다고 결정해버린다. 히틀러에 대해서라면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그러한 판단 때문에 양편의 적대감은 더욱 강고해지고 싸움의 가능성은 가일층 높아진다. 특히 핵무기를 장착한 현대 세계에서 타협을 모르는 적대감은 한층 더 위험하다. 집단 간에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보복의 사슬은 끊기가 더욱 어렵다. 몇몇 종족들은 이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종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 고지대의 카인강족이 그러하다. 구유고와 루안다의 민족 대립도 마찬가지다. 동의 법칙은 지나치게 냉혹하다. 철의 법칙은 무자비한 강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다수의 이익을 짓밟는다. 황금률과 은혜 법칙은 너무 나약하고 자족적이다. 두 법칙은 잔인함과 착취행위를 체계적으로 응징하지 못한다. 단지 친절함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악에서 선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든
타인의 감정을 거의 배려하지 않는 반사회적 병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이 훌륭한 본보기를 보고 감동하여 자신의 행적을 반성하고 속죄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황금률과 은의 법칙을 한쪽에 놓고 동의 법칙, 철의 법칙, 주석의 법칙을 다른 한쪽에 놓았을 때 그 중간 영역에는 각각의 법칙보다 더 나은 어떤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수많은 법칙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유용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겠는가? 더욱 어려운 점은 한 사람 혹은 한 국가에 대해 하나 이상의 법칙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이에 대해 축축할 수밖에 없을까? 직관에 의존하거나 앵무새처럼 배운 대로 따라하기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지금까지 학습해온 모든 것을 잠시 잊어보자. 이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정의감으로부터 강렬한 느낌이 전해온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습해온 것을 무작정 순응하거나 무작정 거부하지 않고 어떤 법칙이 실제로 유용한가를 알아내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서로 모순적인 여러 개의 윤리적 법칙들을 시험해 볼 방법이 과연 있을까? 실제 세계는 어떤 가상의 모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가 과연 가능할까? 네, 이러면서 본문이 이제 진짜 주제가 나오는 모양인데, 가래가 자꾸 끓어서요. 목사 상태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83쪽. 우리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게임에 익숙하다. 적의 점수가 올라가면 내 점수는 그만큼 떨어진다. 사람들은 윈, 루즈 게임을 아주 당연히 여기며 승패가 나지 않는 게임은 생각하기조차 힘들어한다. 승패의 게임에서는 패배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그 때문에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한다. 제로섬 게임 주 표시 보겠습니다. 영합 게임의 이론 등에서 한쪽의 득점이 다른 쪽의 실점이 되어 득실의 합계가 항상 제로가 된다는 개념. 적의 의도는 항상 명백하다. 그는 게임의 규칙 안에서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아이들은 승패의 게임에서 처음으로 패배하는 편이 되었을 때 큰 충격을 겪는다. 주사위로 재산을 불리는 모노폴리 게임에서 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아이들은 곧장 한 번만 봐달라고 예를 들어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는 식으로 애원한다. 그러나 애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엉엉 울면서 인정사정도 없는 무자비한 게임이라고 불평한다. 물론 무자비하다. 심지어는 판을 뒤엎고 호텔과 찬스 카드와 말들을 바닥에 엎고 그 위에 분노와 모욕을 내뱉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모노폴리 게임에는 참가자들이 협력하여 모두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래 그렇게 고안된 게임이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가 권투, 축구, 하키, 농구, 야구, 테니스, 스쿼시, 체스, 모든 올림픽 경기, 요트, 자동차, 경주, 카드놀이, 파벌 정치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 중에 어떤 게임도 황금률이나 은의 법칙, 심지어 동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단지 철의 법칙과 주석의 법칙만이 허용된다. 우리가 황금률을 존중한다면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임 중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까?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농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잘했고. 농구로만 휴가를 3번 갔어요. 군대 있을 때. 그 이후로도 한 41살까지도 농구를 했어요. 클럽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는 그런 농구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헬스라든지 걷기, 산책 이런 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유 저 농구죠. 물론 이해는 하지만 참 너무 폭력적인 것 같고 너무 험해요. 너무 격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서 농구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뭘 할까? 차라리 테니스 같은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족 상호 간에 수백만 년 동안 전쟁을 해온 인간으로서는 제로섬 원리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모든 상호작용을 경쟁이나 투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핵전쟁, 그리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전쟁들, 경제공황, 환경파괴 등은 모두 루즈의 성격이다. 치킨게임인 거죠. 반대로 사랑, 우정, 모성애와 부성애, 음악, 예술, 진리의 추구 등 인류에게 생명력을 제공하는 관심사들은 모두 윈윈의 특성을 띈다. 우리가 윈, 루즈의 게임만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위험할이 많지 좁은 시야이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과학의 분야를 게임이란 이론이라 한다.
이 이론은 주로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 무역정책, 기업 간의 경쟁, 환경오염의 제한, 핵전쟁의 전략 등에 사용된다. 서서 읽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서서 읽습니다. 이론이 적용된 한 가지 실내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는 제로섬의 성격이 거의 없다. 윈윈 윈루즈 루즈의 모든 결과가 가능하다. 이 게임의 전략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완전히 실용주의적인 게임이다. 당신과 친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게임의 목적을 위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신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혹은 누구도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찌 되었건 경찰은 당신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한다. 당신과 친구가 알리바이를 맞추거나 전략을 세울 기회도 없이 경찰은 당신들을 격리 감방에 수감시킨다. 그런 다음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깜빡 잊고 당신과 친구에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애를 쓴다. 가끔 실제인 것처럼 그들은 친구가 이미 고백을 했으며 당신을 주범으로 지목했다고 말한다. 참 훌륭한 친구로군. 경찰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 당신은 단지 범행을 자백하거나 무죄를 항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선택의 길은 4가지이다. 1. 만약 당신이 범행을 부인하고 친구도 역시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부인한다면 이 사건은 입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검사와 변호사는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을 놓고 흥정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당신과 친구에게는 아주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 이 과정에 여러가지 과정이 있겠죠. 변수가 있고. 만약 당신이 범행을 자백하고 친구 역시 자백한다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국가의 인력과 비용은 절감된다. 그 대가로 당신과 친구에게는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 구형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2명 다 결백을 주장했을 때만큼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3. 만약 당신이 범행을 부인하고 친구는 범행을 자백한다면 국가는 당신에게 최대 형량을 선고하고 친구에게는 최소 형량을 구형할 것이다. 어쩌면 전혀 구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쌍하게도 당신은 이중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 게임 이론가들은 이 경우를 변절이라 부른다. 바로 당신의 친구가 한 행동을 두고 붙인 이름이다. 저는 이 제목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한쪽 방에는 윤석열이 있고 한쪽 방에는 김건희가 있고 해서 이런 게임 이론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겠지만 이상과 같이 당신과 친구가 서로 협력하여 둘 다 무죄를 호소하든지 둘 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당신과 친구는 모두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한편 당신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적당한 형량을 보장받기 위해 범행을 자백할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의 친구도 자백한다면 결과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범행을 자백하고 친구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당신은 무사할 수 있고 그는 대단히 딱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이때 당신이 변절자이다. 여기까지 생각해봤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 당신은 협조하기보다 변절하는 편 4번이
자신에게 보다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쾌한 사실이겠지만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3번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각각 변절한 결과의 합은 두 사람이 협조한 두 경우의 합 1 플러스 2보다 좋지 않다.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이제 두 명의 경기자가 죄수의 딜레마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게임이 끝날 때마다 경기자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을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게임이 반복되면서 경기자들은 상대방의 전략 그리고 성격에 대해 경험을 쌓아간다. 과연 그들은 게임을 거듭하면서 협조하는 법을 체득하여 매번 범죄를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게 1번이죠. 행여 상대방이 일고하는 경우 나에게 돌아올 이중의 십자가를 감수하고서 게임을 풀어가는 한 가지 요령은 이전의 게임들을 참고하여 협조 1과 2와 변절 4번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표시가 있어요. 4번 의도적으로 3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 당신이 무턱대고 협조한다면, 즉 상대방의 경향에 지나치게 동조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착한 성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당신이 무턱대고 변절한다면, 즉 상대방의 부인하는 경향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면 당신의 친구 역시 변절의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의 변절 경향은 상대방에게 행동 결정의 자료로 입력된다. 그렇다면 협조와 변절의 적절한 배합은 무엇일까? 자연의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행동 양식에도 실험적인 연구가 가능한 주제이다.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학자 로버트 엑셀 로드는 리그전 방식으로 컴퓨터 대회를 진행하여 이 문제를 탐구했다. 자세한 연구 과정과 결과는 협동의 진화라는 그의 뛰어난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다양한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게임을 치르고 마지막에는 누가 승자인지 누적된 형량이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가장 단순한 두 가지 전략은 아무리 이용당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로 일관하는 방법과 모든 피해를 달게 받으면서 무조건 협조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것은 황금률과 철의 법칙이다. 협조하거나 무조건 협조하거나 무조건 협조하지 않거나. 이 방법은 언제나 패배로 직결된다. 한편은 과잉 친절 때문이고 또 한편은 지나친 냉혹함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의 변절을 응징하지 못하는 전략은 패배로 이어진다. 당신의 전략을 간파한 상대방은 비협조가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곧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황금률은 패배의 전략일 뿐 아니라 다른 경기자들에게도 위험한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착한 상대의 덕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들 자신도 쉽게 이용당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변절했으나 일단 상대가 협조하면 그 후로 계속 협조하는 방법은 어떨까? 혹은 처음에는 협조했으나 일단 상대가 변절하면 계속 변절하는 방법은 이 전략 역시 패배로 이어진다. 스포츠와는 달리 상대방은 당신을 이기기 위해 매순간 안간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류의 대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받아치기 전략이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당신은 먼저 협조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상대방이 직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상대가 변절하면 즉각 응징하지만 일단 협조의 손길을 보내면 과거사는 깨끗이 잊는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높은 점수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전략들이 과잉 친절이나 잔인함 때문에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이 중용의 전략은 서서히 상승세를 타게 된다. 맨 처음 행동에 대해 항상 관대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받아치기 전략은 동의 법칙과 동일하다. 이 전략은 바로 협조에 즉시 보답하고 변절에 즉시 응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당신이 전략을 상대에게 분명하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애매한 전략은 치명적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호혜주의가 이거죠.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이 지식들의 응축으로 인해서 탁 튀어나오는 그것이 지혜인 거죠.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지혜의 속성이. 일단 몇 명의 경기자가 받아치기 전략을 구사하면 그들의 순위는 함께 상승한다. 받아치기 전략가가 성공하려면 보답과 협조를 제공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첫 번째 시합에서 예상치 않게 동의 법칙이 승리한 후 일부 게임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시합에서 그들은 좀 더 많이 변절을 시도하여 받아치기 전략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김없는 패배였다. 경험이 풍부한 전략가들조차 용서와 보답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호혜주의 원칙의 핵심인 거예요. 용서와 보답. 물론 받아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용서와 보답입니다. 용서 싹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호혜주의 원칙의 핵심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받아치기 전략은 몇 가지의 흥미로운 성향, 즉 호의로 시작하는 지혜,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움, 가차없는 보복 등의 결합물이다. 엑셀로드 교수는 그러한 시합에서 받아치기 전략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이와 비슷한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 곳곳에서 발견되며 그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는 좋은 연구 대상이다. 동물들은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 방법은 매번은 아니지만 아주 빈번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다. 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는 이것을 보온을 바라는 헌신이라고 명명했다. 이 방법이 모든 사회의 확고부동한 도덕적 전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드문 것도 아니다. 사실 황금률, 은혜법칙, 동해법칙, 받아치기 등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레위기에 기록된 도덕적 규범들이 독보적이라는 주장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레위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족
법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 구약 성서의 세 번째 책. 이 책을 도덕과 법률의 원형으로 보기도 함. 그러한 종류의 도덕률은 한 사람의 지혜로운 법률가의 손에 의해 최초로 창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의 뿌리는 진화의 먼 과거에 닿아 있고 우리가 인간으로 진화하기 전부터 조상들의 삶 속에 스며 있었다. 죄수의 딜레마는 매우 간단한 게임이다. 실제의 삶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나의 아버지가 연필 장수 아저씨에게 사과를 줬다면 사과 한 개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그 연필 장수 아저씨에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아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선 행위가 널리 퍼지면 경제가 개선되고 아버지의 봉급이 인상될까? 아니면 그 아저씨에게 사과를 준 행위는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으로 돌아올까? 또한 이상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참가한 이상적인 선수들과는 달리 인간 개인과 국가는 유전과 문화를 통해 전해진 초기 경향에 따라 서로에게 대응한다. 이런 이유로 게임과 삶에는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배워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은 먼저 전략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 질투는 궁극적으로 패배한다는 것,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보다 중요하다는 것, 독재와 어리석은 굴종은 모두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인간사회의 모든 행동 법칙을 실험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게임이론은 또한 폭넓은 역사 지식이 생존의 중요한 열쇠임을 알려준다. 예, 아주 재밌네요. 예. 자,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결론을 얘기한 부분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 배워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은 먼저 전략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질투는 궁극적으로 패배한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보다 중요하다는 것, 독재와 어리숙한 굴종은 모두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인간사의 모든 행동 법칙을 실험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게임 이론은 또한 폭넓은 역사 지식이 생존의 중요한 열쇠임을 알려준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한다는 하는 어떤 이유, 근거를 제시해 주시네요. 지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더 마지막으로 행동 분류의 법칙의 분류 좀 정리해 놓은 거 표가 있는데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은혜 법칙,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행위를 남에게 하지 말라.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대접하지 말라. 동의 법칙, 남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철의 법칙, 남들이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받아치기, 먼저 남들과 타협하라.
그런 다음 남들이 너희에게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여기서 이제 받아치기에서 타협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용서와 보답이라는 거죠. 용서와 보답, 용서, 화해, 뭐 이런 거. 예, 이번 다 읽었습니다. 이번 장도 이제는 몇 장 안 남았어요. 몇 장 안 남았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나왔던 책을 한번 보고 싶네요. 뭐냐면 협동의 진화, 이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